먼저 음양 구호가 하나일 때요. 이렇게 양구호나 양구호가 하나씩 있을 때, 이 하나 있을 때는 이건 그냥 양 이렇게 구호로만 얘기를 합니다. 음양으로. 그 다음에 두 개씩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이제 네 종류가 나오죠. 이쪽에가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이쪽에는 이런 게 하나가 나와서 네 종류가 되는데, 요렇게 될 때도 그냥 구호예요. 음양구.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음과 양일 때는 음양 두 개뿐이니까 음양인데, 이제 네 개가 될 때 사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3요 정식 괴가 되면, 이렇게 세 개가 되면, 괴가 되면 요거를 세 개가 된 거를 소성괴라고 합니다. 작게 이루어진 괴다. 소성괴. 그리고 이 소성괴는 8개가 나오죠. 그거 8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음양이 음양 부호가 3개씩 중첩된 걸 보통 3효괴 또는 소성괴 혹은 8괴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8개니까 8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3개씩 이루어지게 괴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구호라고 하질 않습니다. 음양이라고 하질 않고 효라고 그래요. 이제 주역에서 이제 괴와 효인데 요 전체 모습이 괴고 요거는 효입니다. 그래서 이 초효, 중효, 상효 보통 이렇게 상, 중, 초 이렇게 이제 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호와 효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괴체 안에 하나의 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음양 부호는 명칭이 효라고 칭합니다. 근데 요게 6개가 되면 이렇게 6개, 그 8괴가 2개가 겹쳐지는 건 6개가 되니까 6효괴, 6개 효로 이루어진 6효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성괴라고도 합니다. 크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성괴. 이렇게 6개로 이루어지면 이게 3효괴하고 3효괴가 중첩된 거. 이렇게 됐을 때는 효위가 6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그렇게 보통 그 명칭을 합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강의를 들을 때. 자, 그러면 아까 3효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3효괴가 있을 때 사상까지는 지난 시간 얘기했죠. 사상까지는 상이지 실체가 없다라고. 근데 이제 이 3효괴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자료 논하드렸죠. 8괴. 8괴가 상징하는 것들이 다 그게 이제 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 8괴 건괴를 좀 보세요. 일건천 첫 번째 괴가 건괴인데 이 건괴는 사물로서는 대표적인 사물이 하늘, 그 다음에 속성은 굳셈, 강함, 그 다음에 그 동적인 걸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뒤에. 그 다음에 이태, 택제, 택괴는 사물이, 대표 사물이 연못, 호수입니다. 연못이나 호수, 바다, 강, 다 호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성은 기쁨. 그 다음에 리괴, 건강감리했을 때 세 번째 리괴는 불, 대표적인 상징이 불이고 밝음, 올라감, 들어붙음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괴, 네 번째 괴 진괴는 우레를 상징합니다. 우레고 움직임, 동, 이거 역시 움직임입니다. 활발한 움직임. 그 다음에 손괴, 다섯 번째 손괴는 바람, 나무 이걸 상징하고요. 들어간다, 파고든다 이걸 보통 나타냅니다. 그 다음 감괴는 물을 상징하고 험함, 속성은 험하다, 위험, 험함 이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간괴는 산, 멈춤입니다.
모든 산이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정지된 상태를 보통 그침, 멈춤을 상징하고요. 여덟 번째 꾀가 곤꾀, 팔곤지인데 이거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성은 유순함.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제 한 번씩 보시고 대략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뭔가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위가 천, 아래가 땅, 지, 인, 천인지 해서 하늘, 땅, 사람, 삼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음과 양만 있을 때는 상이지만 이제 만물이 중간에 생기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삼욕계부터는 사물이 상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육효괴가 되면 이렇게 여섯 꾀가 되지 않습니까? 여섯 꾀, 육효괴가 되면 요게 아래 두 개가 지, 땅이 되고 중간이 인이 되고 요게 천이 됩니다. 역시 천지인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천지를 상징하는데 음양이 있는 거죠. 땅에 음양, 사람도 음양, 하늘도 음양이 있는 걸 상징합니다. 그 두 개씩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8개 그 8괴는 아까 소성괴 혹은 삼욕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소성괴하고 8괴하고 그 다음에 삼욕괴라는 거는 공통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가 아까 8개 8괴 있지 않습니까? 8괴로만 구성된 괴. 그러니까 건괴와 건괴로 구성되고, 그죠? 곤괴와 곤괴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택괴와 택괴. 그 8개 그 8순괴로 괴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만드는 괴를 보통 8순괴라고 해요. 8개의 순수한 괴. 8순괴. 이 명칭은 알아야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8순괴라고 그러고 혹은 8궁괴라고도 합니다. 집궁자를 써서 8궁괴. 8순괴 혹은 8궁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8개의 8괴로만 구성된 괴는 순수하다 해서 잡티가 없이 순수하다 해서 이제 8순괴 혹은 8궁괴로 표현을 한다. 요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은 세 분의 성인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럽니다. 맨 처음 복희씨라는 분이 이 괴라는 괴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이 괴의 말을 달았고요. 사를 달았고, 문왕 아들 주공이 효의 사를 달았고, 그래서 문왕과 문왕 아들은 한 사람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복희씨, 문왕.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본경입니다. 주역. 그 다음에 본경 외에 이 주역을 해설하고 주역의 철학을 전부 도출해낸 게 공자께서 했는데, 공자가 쓴 게 10권의 책을 썼어요. 주역에 관한 거. 그거 10익이라, 10개의 날개다 해서 10익이라고 해서 복희, 문왕, 공자 세 분에 의해서 이 주역은 완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가 64개 괴가 놓인 순서가 있습니다. 괴가 놓인 순서는 철저히 자연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이 순환하는 원리에 따라서 괴 순서가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지창조가 일어나면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작용을 해서 만물이 막 태어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은 완전한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 그대로 모사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괴가 64개의 괴가 놓인 순서 또한 자연의 순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용어만 좀 대충 몇 가지만 특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역 자체가 건의 순양지기하고 고온의 순음지기, 고온의 음과 건의 그 양기, 순음지기와 순양지기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상합도 하고 그런 과정에 우주가 계속 발전해가고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반복돼 나간다라는 우주 순환론이 그 음양에서 나온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은 100% 순도가 100% 음양은 없어요. 이게 음이 있고 이런 음이 있고 이런 양이 있는데 음은 음, 양은 양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역에서. 이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 속에도 다시 음양이 있어요. 음양이 있고 양 속에도 다시 음양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음 속에 다시 음과 양으로 논아주고 양 속에는 또 논아주고 이거 역시 또 논아지게 됩니다. 항상 음양으로 이렇게 그 이원화 계속 논아지게 되는 거죠. 분화가. 그래서 음양해도 음은 끝까지 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주역은 음양이라는 거는 음은 끝까지 음은 순수하게 음이다라는 개념보다 언제나 호환되는 개념의 음양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상호 대립적인 존재물들이에요. 사람도 보면 남자, 여자, 밤과 낮, 그죠? 하루는 밤과 낮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1년은 여름과 겨울, 정 반대된 봄, 가을 이렇게 반대된 속성들이 계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밝음, 어둠, 긴, 짧음 이렇게 모든 것이 대립적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순환되는 것은 그 원리에 의해서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앞날을 알고 싶은데 앞날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앞날이 왜 이제 예측이 어려운가? 왜 예측이 어려울까요? 미래는. 미래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변하기 때문에. 응? 변수가 다양해. 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 세상은 음과 양이 서로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양이 전변하는 이 과정이 이 세상의 변화예요. 그죠? 음양이 전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음양이 변화를 하냐, 서로 바뀌냐, 전변하느냐. 음양이 전변하는 조건을 안다면 미래를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어느 때 음양이 바뀌는가. 주역을 공부하는 건 바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음양이 어느 때 바뀌게 되는가. 그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모든 게 변하고 흐른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변하고 흐른 거는 질병과 양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변화부터 볼게요. 변화.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런데 주역은 이 단어가 굉장히 엄격해요. 변과 화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변은 양적인 변화를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는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적 변화죠.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건배가, 중청 건배가 순수한 양으로만 구성됩니다. 이렇게. 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에도 건배, 아래도 건배. 그래서 상건, 하건 둘 다 건배라는 거죠. 그리고 음이 없어요. 그러면 온통 양으로만 가득 차버리거든요. 그죠? 이 양이 가득 차면, 여기 양으로 가득 차면 보통 동양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궁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 물극필반이라고 그러죠. 물질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 그죠?
물급필반. 이거를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일어나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양으로 가득 차서 양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음양이 정변하는 조건은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죠? 내가 뭔가 알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 언제부터 성장이 됐는지, 예를 사업을 본다면 언제부터 성장이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성장 속도와 성장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 그게 달할 상황이 가까이 온다라는 건 금방 알죠.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이제 배우는 게 언제쯤 물급필반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이제 주역의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꾀는 곤꾀에서 왔어요. 이게 맨 처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는데 그러면 건은 어디서 나왔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건이 아버지라면 고는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건 어머니한테서 태어났다. 그러면 고는 또 어디서 났냐? 어머니는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다. 보통 이제 양 속에서 음이 태어나고 음에서 양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 건꾀는 곤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건꾀의 원꾀는 곤꾀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닭이 먼저, 그 건이 먼저냐, 곤이 먼저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논란의 그 가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따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곤에서 건이 나온다.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달하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온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곤꾀에서 건꾀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계도 곤, 아래도 곤, 상곤, 하곤으로 구성된 게 중지 곤꾀입니다. 둘 다 땅을 상징하는 곤꾀인데 요게 음이 가득하니까 음이 가득 차죠. 가득 차니까 전변이 일어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양이 하나 딱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죠. 양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양이 생기면 이게 사라지고 이제 이게 양적 성장 질변이 되니까 음으로만 돼 있던 게 양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양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양변이라고 그랬죠. 그 양은 계속 성장하게 돼요. 밑에서 계속 그 양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음이 사라지는 거죠. 또 양이 자라고 음이 사라지고 양이 자라고 음이 사라지고 양이 자라고 음이 사라지면서 건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건도 이제 막바지 오니까 다시 곤으로 바뀌겠죠. 곤으로. 그래서 건에서 곤이 나온다. 이거는 뭐 곤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이 음양이 변하는 거는 아까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 같은 거 없나요? 형, 거기 있네. 한번 그 음양의 변화를 제가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지 않았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양의 변화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양이 보일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줄로 양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돌리면 양 두 개의 하나로 생길 거예요. 계속 돌리면 양이 하나로 변하고 음이 둘. 계속 돌리면 음이 셋.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와 같은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시간이에요. 음양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체가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구도 돌고 돌잖아요. 천체가 돌기 때문에 음양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양으로만 구성된 게 천체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맞게 돌잖아요. 돌면 요 음양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운동이 바뀌면 음양이 바뀌게 된다. 이 바뀐다는 거 아까 음이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음이 양을 낳고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나는 게 아니고 음이나 양이나라는 우주에 있는 기운 자체가 시간과 천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순환을 하면서 음양이 저절로 바뀌어 나간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그 음양의 변화는 수평으로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지 운동은 이런 식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운동은 땅의 운동은 횡으로 돈다.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이게 천체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걸리죠. 360일이, 65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자전은 어떻게 해요? 자전은 옆으로 돌죠? 지구가. 그 하루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1년은 365일, 365회전을 요게 한 바퀴 돌 때 자전은 365번을 도는 거죠. 속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도는 원리가 주역에 그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역 자체는 우리가 보면 지동설이 언제 나왔죠? 누구였어? 갈릴레오인가? 누가 처음 그 지동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양은 천체가 이미 돌고 모든 게 구체로 되어 있다는 게 주요 근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론이 주역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까 음양이 상하로 돌 때는 공전 주기에 맞게 돌고, 그 다음에 땅이 자전하는 것은 수평적 회전이기 때문에 요게 한 바퀴 돌 때 요거는 365번을 도니까 궤 하나가 올라갈 때 요 궤는 수시로 섞이게 되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마주치고 그래서 요 순서로 하늘과 땅의 시간적 순서로 도는 궤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소식에서 1년 12달을 상징하는 궤가 나와요. 아까 요곳에서 하나씩 자란다고 그랬죠? 요 다음 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궤 모습이 되죠. 하나 없애야 되나? 응.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위에가 건궤, 아래도 건궤인데 위에가 건궤, 아래는 손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5월입니다. 요게 4월이고 4월에 음력 4월에 양기가 가득 차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4월이 딱 넘어가면 양기로 가득 찬 단오라는 거는 5는 태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오 9월 9일 중양절 이런 것들 중시하는데 양기가 가득 찰 때인데 그 다음에 음이 자라게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아까 그 회전하는 것 생각하시면 이렇게 천체가 이렇게 돌면 이 순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3개로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2개가 나와요. 그게 이 12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달은 천체가 공전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계절이 바뀌어가고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천체 운동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12궤예요. 그러면 나머지 52개 궤는 64개 중 52개 궤는
수평회전, 요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12달 도는 동안에, 12개가 가는 동안에 요건 쉬운 4개가 돌아가는 거죠. 자전속도가 맞게. 그래서 우리가 요건 시간 순서로만 변하니까 정태 변화다 해서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죠. 정태 변화. 그래서 1월보다 2월이 따뜻하고 2월보다 3월이 더 따뜻하고 3월보다 4월이 더 따뜻하고 점점 따뜻한 건 정태 변화죠. 그런데 변화는 제가 그전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변태 변화가 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도는 변화 때문에 정태적으로 변할 것이 변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변태가 일어나니까 뭐죠? 앞으로 날씨가 진행될수록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따뜻해져야 되는데 3월 3일 날보다 3월 5일 날이 훨씬 추운 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요것의 영향이 변태를 일으켜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머지 쉬운 4개 괴는 정태 변화 속에 변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쉬운 4개 괴는 요거 12달 괴 12소식계라고 하는데 12개 12개월을 항징하는 요 괴를 모체로 파생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에 해당되는 괴에서 3개, 4개가 변태 변화를 일으킨 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태와 변태, 괴를 분석해 보면 날씨도 능히 알아맞힐 수 있어요. 언제쯤 비가 올 수 있고 언제 맑은 날이 되고 추울지 더울지를 알 수 있는 게 정태 변화를 먼저 정태 변태 다른 괴가 이렇게 나오면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이런 괴가 있다고 보면 그죠? 이런 괴는 어떤 괴에서 이게 이동해 왔는가? 그죠? 이 원대가 어떤 거였냐라는 거죠. 그러면 음이 하나, 그죠? 음이 하나 하면 12소식계 중에서 음이 하나짜리인 괴. 두 개. 음이 2개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괴거나 양이 4개, 음이 2개. 이렇게 생긴 12개 괴 중에 요거 하면 요것이 이것의 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의 모체는, 요 괴의 모체는 요 놈이 자리를 바꾼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괴가 나왔다면 요게 몇 월 달인가를 따져보면 몇 월 달에 언제쯤 날씨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 변태적으로 바뀐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하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음양이 점변하는 원리만 이해를 해주세요. 음양은 우리가 이제 음이 양을 낳고 양이 음을 낳는 개념이 아니라 우주 순환론이다. 이렇게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전하는 과정에서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계절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땅에서 사물들의 변화는 이런 운동을 한다. 자전 운동을. 그래서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쉬운 4개가 변태 변화 개로 되고 공전 때는 12달로 정착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지 6개가 순환되는 게 있으면 정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입자형으로 된 것든 잘라진 것이든 그것이 서로 인접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중간에 엉뚱하게 들어가 있다면 거죠, 그 변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끼어드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말씀하신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팔순계 있지 않습니까? 64개 네. 안에 팔순계가 들어있는 팔순계하고 지금 얘기하신 정태변화, 변태변화 순수하고는 팔순배는 그 근본의 직접 잔여배라 해가지고 팔순배는 정태 변화나 변태 변화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상관없이 예, 아까 12달을 상징하는 12소식계라고 그러거든요. 12.
자라고 소멸되고 자라고 소멸되고 하는 거, 그죠? 날이 차면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자랐다 소멸됐다 하는 이 궤가 12개다. 12달을 상징하는 12소식궤가 있다. 그게 정태 변화를 상징하고, 아까 팔순궤는 그 건공궤의 자녀궤다라고 생각하시죠. 자녀궤다. 예, 자녀. 아들, 딸 궤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나중에 따로 이제 한번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건궤를 들어가기 전에 12소식궤라는 걸 먼저 그려드릴게요. 맨 처음 곤에서, 건은 곤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상궤도 곤, 하궤도 곤, 순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요게 음력 10월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많이 돼가지고 기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주역이 나올 그때 당시만 해도 음력 10월이 가장 추운 때였어요. 음력 10월이. 그래서 설이 동짓날, 동지 때가 설입니다. 옛날엔 동지가 설이었거든요. 고대 그 하나라 그 역법에는. 근데 여기 이제 10월이 음이 가장 극성하다 하니까 10월. 근데 음으로 가득 차니까 다음에 음이 양이 하나 맨 밑에서 하생을 합니다. 아래서 생겨나죠. 아까 요게 이렇게 돌면서 뒤에 있는 양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된, 요게 11월 동짓달입니다. 11월. 그 다음에 음께지. 요게 서달 12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1월 정월. 하나 지워야 돼. 음이 하나가 지워. 9개가 됐어요. 네. 네, 7개가 됐다고. 셋, 오래. 그 다음에 요게 2월. 이건 전부 음력입니다. 3월. 그 다음에 4월. 4월이 되면 양으로 다 차버립니다. 근데 양적 성장을 해서 4월이 되면 양으로 가득 차게 되죠. 아까 이 음으로 가득된 데서 질변이 일어나서 음이 하나 생기면서 그때부터 양적 성장이 시작된다. 양적 성장이 임계점에 4월에 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음이 성장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5월. 그 다음 이러면 6월이 되죠. 월 8월 그리고 9월 9월 그 다음 다시 음이 만땅이 되는 거죠. 10월 되면서 여러분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이 음이 되면 다시 돌리셔야죠. 요거는 궤명이 12개 궤명이 이거는 중지공궤입니다. 중지공궤라고 해요. 이거는 위에도 땅, 아래도 땅 두 개가 땅이 두 개가 중첩됐다도 중지공궤고 요거는 양이 하나
음이 질변을 일으키면서 최초로 양이 하나 소생했다. 그래서 양기가 회복됐다 해서 복괴라고 그럽니다. 지뢰복입니다. 지뢰복괴. 그래서 우회가 곤괴니까 고는 땅. 그러니까 지, 아래가 우래. 그리고 진괴니까 우래니까 땅과 우래, 지뢰, 복괴. 회복이 됐다. 양이 하나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양이 이제 성장이 되죠? 요거는 지택림계입니다. 우계가 땅, 아래가 연못. 그죠? 그래서 택괴니까 지택임. 이거는 양이 드디어 엄청난 성장세로 군림하기 시작한다 해서 임계는 군림하는 거예요. 양의 성장 추세가 강하게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택괴입니다. 지천택. 천하태평이라 해서 지천택괴. 요게 1월입니다. 1월이면 음양이 대등해지죠. 음과 양이. 음양이 대등한 시기가 됩니다. 음력 1월입니다. 그럼 지금 보통 2월 말 그 정도 되겠죠. 그때가 지천택괴고. 그 다음에 대장괴입니다. 뇌천. 위가 우레괴니까 우레괴 아래가 하늘. 건괴에서 뇌천 대장. 양이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큰 대자 성장할 장자에서 뇌천 대장이라고 그래요. 양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본 거죠. 자, 여기서는 택천괴입니다. 이게는 12개 괴가 이렇게 나옵니다. 택천괴괴는 양이 음을 우리 전라도는 절단 내분다. 그죠? 양이 음을 결단낸다. 이제 하나 남은 음을 양이 다 몰아내고 결단내는 그 시기에 임했다 해서 택천괴는 절단낸다는 괴자입니다. 요게 이제 3월. 그 다음에 임계점에 이제 들어가죠. 4월 되니까 중천건괴가 되죠. 중천건. 건괴는 양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양이 가득 차면 질적 변화,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아까 그랬죠. 이제 여기까지는 양이 성장하니까 양변입니다. 양이 변해가는 거죠. 양이 계속. 그리고 여기 와서 바뀌죠. 그걸 화라고 그럽니다. 이제 건괴가 화에서 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양변은 양이 성장하는 양적 변화는 변이고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걸 화라 한다. 그걸 합치면 우리가 변과 화, 변화다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다 주역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변화네, 무슨 변절이네 이런 말들이. 자, 5월이 되니까 이제 양적 변화하면서 음이 하나 또 바뀌면서 질이 바뀌죠. 이제 음이 성장하는 시기로 가죠. 그러면 위가 하늘 그리고 아래가 바람. 그래서 태풍 아니 천풍구. 천풍구괴가 됩니다. 천풍구라는 게 괴가 돼요. 위에가 하늘, 아래가 바람으로 구성된 괴인데 요건 구괴다 해서 이제 뭐죠? 음이 때를 만났다. 그래서 만날 구입니다. 구괴는 음이 때를 이제 만났다. 그 다음에는 천산돈괴입니다. 위가 하늘 건괴에다가 아래가 간괴. 그래서 하늘 아래 산, 천산돈. 돈은 은둔한다. 은둔한다. 자, 음이 계속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 양이 퇴조되죠. 양이 이제 점점 퇴조기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음효는 여자, 양효는 남자. 음효는 소인, 양효는 군자.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옛날 시대에 왜 돈깨냐면 소인이 득세를 해가면서 군자가 쫓겨나가니까 군자는 이 시점 되면 이제 소인의 시대가 오고 내가 힘쓸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직을 그만두고 보통 은퇴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정세가 바뀌어서 은퇴할 건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돈꾀는 원래 이제 천산둔 혹은 천산돈인데 은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가면 다시 음양이 균등해진 상태로 도죠. 음반, 양반으로. 요건 천지비꾀입니다. 천지비꾀는 불통꾀입니다. 꽉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7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7월이 되면 비도 잘 안 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답답해지는 계절이에요. 음력 7월이. 이게 지금 보통 음력으로 6월 때 장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 가을과 그 여름 사이. 이 음력 7월 때는 이 기후 회전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한 무더위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꾀이기 때문에 서로 통용이 안 돼요. 이 비꾀의 상을 보면 위가 하늘, 아래가 땅,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으니까 정상 같겠지만은 하늘은 가벼운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기운. 가벼운 거는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고 땅의 치기, 무거운 거는 계속 밑으로 깔아앉아 버린다는 거. 이건 비슷해요. 근데 아까 반대로 요거를 보면 위가 하늘에 땅이 올라가 있고 땅에 하늘이 내려와 있죠. 이거는 치기가 하늘로 상승해 올라가 있고 땅의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서 순환이 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1월이 되면 바람이 많습니다. 천지가 순환하는 계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가면 이제 풍지관계. 관계는 관찰한다. 관찰한다. 볼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면 뭐가 볼만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음력 8월이면 결실이 시작됩니다. 모든 작물들이. 그래서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어서 결실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하고 결실이 익어가는 계절. 그죠? 추석 무렵이죠. 이때 되면 볼만해진다. 결실들이. 그래서 이건 관계, 볼만한 것. 그 다음 마지막인데 이걸로 가면은 산지박괴가 9월입니다. 산지박이라는 건 깎아낸다, 박식한다, 깎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땅 위에 너무 높이 솟아있으면 산이 깎입니다. 자꾸 침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이라는 말은 침식한다, 그 다음에 녹슨다, 부식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깎여나간다. 이건 양이 다 깎여나갔다. 양기가 음으로.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 중지군, 군때가 되면서 다시 음으로 가득 차서 열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양변이 질변으로, 질변이 일어나면 다시 양변으로, 이게 우주가 순환하는 법칙이고 계절이 회전하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해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원리에 따라서 지구의 계절이 바뀌는 걸 상징하는 게 12개입니다. 요게 아까 얘기대로 건곤꾀와, 그죠? 어머니 아버지 건곤꾀가 12소식궤를 만들어내고 이 12소식궤가 나머지 54개의 변택궤를 만든다.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지금 한국에서 주역이 문제가 되는 게요. 원대 개념을 잘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 주역 판도가 원대가 뭔지마저도 모르고 원대를 제대로 알려주거나 원대를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원대가 없으면 잔여계만 가지면 아까 정태 변화 속에 변태 변화가 가미돼야 주역이라는 게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변태 변화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왜 이게 변태괴라는 것 자체도 용어가 없어요. 한국에. 그냥 12소식궤는 12달을 상징하는 괴다. 요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괴는 뭐냐면 나머지 괴는
12소식궤에서 분파된 게 다야. 이렇게 되면 사실 이 12소식궤 요거는 아까 순서대로 양변이 질변을 일으킨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기가 쉬워요. 요 변화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음으로 가득 찬 시절에서 질의 동짓날 양기가 하나 생겨난다. 그러죠? 동지면은 음력으로, 양력으로 언제죠? 12월. 그죠? 12월 22일에서 3일 보통 그러죠? 22, 23, 12월. 그죠? 우리가 태양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죠. 태양이 가장 낮은 시기죠. 그러니까 황도대를,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황도대를 은하계가 돌아갈 때 태양이 가장 낮은 쪽에 뜨는 거죠. 근데 겨울이 되면 해가 낮아지잖아요. 여름에는 해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처마 끝에 빛이 들어온 게 반까지 들어와요. 안방까지. 근데 남양집은. 근데 여름이면 처마 그림자가 마루까지 다 가려요. 그잖아요. 해가 낮아진다는 거죠. 겨울에. 근데 12월 여태 해가 제일 낮아지니까 낮게 돌아가 버리니까 낮 길이가 제일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 23일 지나고 양이 해가 이틀 동안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가 24일, 25일에 되면 해가 이제 조금 빛을 높여요. 수평선 끝자락에 해 끝이 딱 보이게끔 올라온다고요. 그게 이제 질의 복이죠. 양기가 하나 생긴다. 그죠? 요게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신화에서 옛날 따간 거죠. 생일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건 새로운 태양이 드디어 탄생했다. 이걸 상징해서 12월 25일 날 동지 지나고 가장 낮았다가 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태양신이 소생한다 해서 예수님 그 생일로 정해진 거죠. 요 원리들이 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기가 하나 먼저 생기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두 개가 생겨나가요. 양이 자란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양변화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금방 달이 바뀐 거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뀔 때 지구 자전운동에 대한 음향변화, 궤가 돌면서 요 궤의 밑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요 중간으로 다른 궤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정태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나 변태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 태양을 관찰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날씨를 관찰하면서 변태 변화의 원리를 도입을 해놓은 게 이제 주역입니다. 자, 그러면 건괴는 본괴에서 온 건 알겠죠? 요거 치워도 되죠? 네. 이제 그 건괴를 이제 들어가면서 합시다. 못 나가요. 설명할 게 많아요. 그리고 궁금하거나 하면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12개가 순환을 하잖아요. 방금 써주신 게. 그럼 이제 12개 빼고 이제 나머지 52개가 54개가 이제 수평으로 순환을 하면은 혹시 이게 결국 천체의 그 순환 주기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걸로. 그러면은 혹시 그 아까 그리스도의 그 생일에는 가장 음한 게 이제 첫 양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 각 날짜에도 그러니까 1일 12월 1일, 12월 2일 이런 거에도 이제 각 궤가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궤는
날짜도 다 궤로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궤로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공간도 궤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호가 양의 부호는 시간을 나타내고 음의 부호는 공간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아까 육효궤, 이거 이제 가면서 설명이 될 건데, 우선 건궤 지금 시작할 거니까요. 자, 건궤의 모양을 보면 궤 모양은 사각형 모습입니다. 그죠? 직사각형 모습이죠. 직사각형. 요거는 공간 개념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거라. 그 다음에 이 궤 모습이 사각형 모습이다. 그건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6개 줄, 6줄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한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근데 쉽게도 제가 그랬죠. 주역은 우주 운영 체계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우주 직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 개념이 같이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궤 아까 이 하나하나를 효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음양부호를 우리가 효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요 맨 밑에 첫 번째 줄을 초효라고 합니다. 초효. 초는 뭐죠? 처음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2효, 3효, 4효, 5효. 그리고 요건 6효라고 하는 거 상효라고 해요. 상효. 요게 상효면 요게 하효가 돼야 되는데, 초효 그러고 요건 상효 그래요. 그죠? 2, 3, 4, 5. 한데 초와 상, 하와 상이 아니고 초와 말이 아니고 초효 상효. 그러면 이건 뭐라냐? 요 궤 자체에 초효라는 건 시간 개념이잖아요. 상하는 공간 개념이죠. 이 궤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효의 자리들이다. 요 자리는 요 자리만의 공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공간적 특수성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특수성이 있어요. 요 한 자리만. 요것도 공간의 특수성과 시간의 특수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효가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요걸 주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면 얼마나 이 한 효가, 이 하나가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내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초효, 상효로 얘기하고 중간은 1, 2, 3, 4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초효는 시간 개념 도입했고, 요거는 공간 개념이다. 이 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면 요거는 1, 2, 3, 4, 5 번호로 비기는 이렇게 된데, 요건 뭐냐? 1은 제가 양은 홀수, 음은 짝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1은 양의 자리, 2는 음의 자리, 양의 자리, 음의 자리, 양의 자리, 음의 자리. 그래서 양의 자리에 양이 오면 자리가 바른 거죠. 근데 양의 자리에 음이 오면, 그죠? 내가 양강한 사람이 앉아야 할 지위에, 자리에 유약한 사람이 앉으면 그건 자리가 뒤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남자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 앉을 자리에 남자가 앉으면, 그죠? 그거는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1, 2, 3, 4, 5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바로 음양의 도로에서 이 시간적으로 양의 자리에 양이 와 있느냐, 음이 오냐에 따라서 이 효가 갖고 있는 특성치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기 시작하면은, 아, 요 효가 변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의 궤지만
궤 6줄로 생성된 궤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음양의 조화를 또 하나씩을 다 끼워 넣은 게 궤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초효 자리는 항상 양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홀수는 양입니다. 예. 홀수는 양. 짝수. 짝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은 두 개로 돼 있다. 그 짝수잖아요. 양은 하나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은 하나고 땅은 둘이에요. 그게 한번 볼까요? 왜 양이 홀수인지. 아까 하늘이 상징이잖아요. 양은 하늘을 상징하고 음은 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원주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원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이 3배가 원주율 전체잖아요. 하늘은 둥글다. 그러면 지름 1에 원주는 원둘레는 3. 1, 3순서로 가잖아요. 홀수로만 가죠. 근데 사각형은 어떻게 되죠?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둘을 곱해서 답을 내는데 짝수로 나오죠. 그러면 자, 천원 지방,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아까 이 방향이죠. 꼭지점을 낸 거 원의 꼭지점. 하나만 있을까요? 원의 사각형이 두 개죠. 요런 사각형 나오죠. 밖으로도. 언제나 짝수예요. 음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 주역이 나오던 당시에 삼각함수부터 수열까지 모든 수학이 다 동원된 거예요. 언제나 짝수로 움직인다고요. 음의 세계는. 그래서 요 2효, 4효, 6효는 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음의 자리에 음이 오면 제자리인데, 제자리니까 괜찮은데 양이 와버린다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내 운이 뒤틀릴 것인지 안 뒤틀릴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역이 겁나게 고등수학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우선 건괴를 이제 들어갈게요. 이 건괴는 하괴가 건괴고 상괴도 건괴입니다. 상은 하건 상건 건은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이 두 개가 겹쳐졌다. 그래서 겹칠 중, 이중 중자죠. 중, 천, 건괴다. 그래서 이제 건괴가 됩니다. 64개 중에 첫 번째 괴가 건괴입니다. 중천 건괴. 그러면 괴를 읽을 때는 상건, 하건으로 읽지 않고요. 하건부터 읽어야 돼요. 하건, 상건이 중천근괴다. 왜 그러냐면 요건 아까 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초효부터 쭉 시간적인 위, 자리, 그 다음에 공간적 위, 서열이죠. 그 자리죠. 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위는 뭐라고 하죠? 공무원들이든 직장에서든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위 그러죠. 요것도 주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 지위가. 왜 천위라 하지 않고 지위라 했나? 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다. 인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지인천재. 그러면 땅에 있는 만물은 아래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크게 돼 있어요. 사람도 땅에 붙어 있다 점점 키가 커지고 나무도 풀도 모든 것이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우리 그 만물 중에. 그래서 땅 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커올라가기가 성장을 하고 커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지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위는 뭐죠? 맨 처음에 평사원부터 대장, 대리, 대장, 과장, 평사원부터 올라가잖아요.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위라는 건, 이 지위라는 말이 나온 게 상하께는 하늘을 상징하고 하하께는 땅을 상징합니다.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이죠. 그래서 땅 쪽에서부터 순서로 쉬어 올라가는 거죠. 지위. 모든 물건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주역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괴는 순서뿐만 아니라 괴의 구성도 천지 자연의 이치와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하근 상근이 중천근괴다,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천근괴는 괴의 뜻이 있어요. 이 괴가 상징하는 괴. 이거는 뭐냐? 천지의 부모. 중천근괴가 상징하는 거는 부모를 상징합니다. 천지의 부모. 천지 만물을 낳는 부모. 이게 중천근괴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양은 펼쳐지는 거요, 동적이요, 또 가벼움이요, 맑음이요. 음은 축소되고 오므라들고 뭉치고 정적이고 이런 속성이 있는데, 양은 주도적인 성격이 있고 음은 순종하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주도적이고 여자는 보통 따라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 이게 뭐냐,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따른다 해서 부창부수 그랬습니다. 부창부수. 그러면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 조선에 와서, 유교 조선에 오면서 부창부수가 굉장히 잘못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주력의 원리하고 정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 여자는 무조건 남자 따라와야 돼. 남자가 잘못해도 여자는 따라야 돼. 부창부수야. 이렇게 된 건데,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이룬다예요. 부창부수예요. 본뜻은 남자가 시작해 놓은 걸 여자가 완성시켜요. 하늘이 시작을 하고 땅이 형체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나간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조건이고 평등론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근괴가 생명의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거든, 성경에서. 하늘이 생명 창조예요. 그 생명을 생육시키고 유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건 땅의 역할이죠. 엄마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따른다. 순응이라는 거는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루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근괴는 주도하고 곤괴는 이루는 괴다. 이렇게 요거 주도하는 괴다. 자, 하나가 만물을 낳는 괴요, 일을 주도하는 괴다. 요게 근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역을 괴를 던졌어요. 던져서 근괴가 나왔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미 내가 아버지인데 또 뭐 아버지 노릇 할 일은 없다. 근괴가 나왔다면, 뭔가 내가 앞장서서 주도할 일이 닥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도하는 괴니까. 뭔가. 그러면 주도한다 라는 걸 리드한다죠. 리드한다.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리드해가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이 근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괴를 줬는데 근괴가 나오면 내가 이끌고 갈 괴구나. 그 다음에
이 건괴는 그러니까 건괴의 모든 거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장 인간이 훌륭한 리더십이 무엇이냐? 어떤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냐를 가르쳐 주는 게 그걸 우리에게 교육하고 알려주는 괴가 건괴죠. 리더십에 관련된 괴다. 건괴. 왜? 천지를 낳는 부모가 다 리드를 하거든. 그럼 다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간에게 와서 인간 인사에 대하면 건괴는 리더십에 관한 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곡성에서 주 강의를 하는데요. 저기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쭉 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홀을 짓기 위해서 동전을 좀 던져보십시오. 그래갖고 괴를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그게 중천 건괴가 나왔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를 못한 분이고 곡성 보니까 전혀 생명부지죠. 그분이. 이거 이제 홀을 짓기 위해서 이걸 이제 건괴가 나왔어. 그래서 홀은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괴를 보고 제가 온통 양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자수성가하셨네요. 부모 덕 하나도 못 보고 자수성가했는데 재산을 많이 모으셨겠네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있으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성격이 일수불태여서 남하고 타협이 안 되고, 두 번째 감성이 메말랐네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아주 말도 못해요. 그래. 너무 비감성적이야. 너무 이성적인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뭐죠? 양기는 주도하는 성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성질이고, 자기를 강화하는 성질이고. 근데 음은 뭐죠? 음은 우리가 품는 성질이잖아요. 품어주는 성질이고, 요건 이성이고, 양은 이성이고, 음은 감성이잖아요. 이건 감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를 뽑으면 그 사람의 성질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수성가했다라는 건 뭐죠? 이 리드해 가는데, 이분이 이제 리드해, 괴가 변화도 없이 딱 요거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뭐냐? 굉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이 괴사가 원형 리전이에요. 이제 괴사 들어갈 거예요. 원형 리전.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로움이다. 요 괴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그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속에서 다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이제 그때 보고 나 주역 배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주역이 아까 그 이분이 리더적인 성격이 있고 이성적이고 감성이 메말르다 이런 것들은 이 상징을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대부분 이거 하면은 이 주역회를 뽑을 때 본인들이 놀래요. 아우 진짜 이건 이상하네, 신기하네. 어떻게 작대기 몇 개가 그런 성격을 알려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중천 건괴. 자, 건괴는 괴서가 맨 처음에 나왔다.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 천지가 있은 이후에 만물이 생긴다. 괴서에 대해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괴의 순서에서.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천지가 제일 먼저 있었다는 거죠. 천지가 있은 후에야 만물이 왔다. 그러므로 천지의 하늘이 맨 먼저 온다. 괴사가. 이 괴는 64개 중에 1번 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괴는 아까 얘기했죠. 원괴는 곤괴에서 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나 자료에 원괴 문제 나온 원괴는 요 괴의 원괴가 무엇인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를 분석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주역은 괴사가 있고요.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효사가 있어요. 효사라는 게, 괴사라는 게 있고, 효사가 있다. 괴사는 요 괴 전체가 나타내는 상을 가지고 이 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예조하고 있는지, 그걸 예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시한 것이니 길인지 흉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게 괴사입니다. 괴 전체 모습에서 상을 읽고요. 그 다음에 효사는 요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징이 나타내는 기륭은 흉인지 길인지, 이걸 하나하나를 해준 게 효사예요. 네, 그러면 이 춘천 금괴가 원형 리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괴사가 지금 원형 리정입니다. 원형 리정. 이 원형 리정괴가 지역에서 보면 한 그 7, 8개 나와요. 지역 64개 보면. 이 원형 리정괴는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그 복된 괴가 원형 리정괴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원은 뭐죠? 창시작용을 나타내요. 태초의 창시. 그래서 건괴는 창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창시한다는 원인입니다. 으뜸이죠. 창시한다. 그 다음에 형은 발전할 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하면 발전된다, 잘 나간다, 잘 통한다 라는 의미가 형이에요. 발전. 그 다음에 리는 결실입니다. 열매 맺음, 결실. 그 다음에 정은 간직, 저장. 그래서 이 건괴,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의 성질은 세상 만물을 창시하고 그 만물이 발전되게끔 기운을 주고, 결실이 맺게끔 역시 기운을 보태주고, 마지막에 결실이 떨어지면 이제 땅이 품어줍니다. 하늘이 품어줍니다. 결실을 저장해서 다시 내년에 싹트기해서 순환을 하게끔 하는 게 원형 리정이다. 하늘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곤도 원형 리정입니다. 곤도 땅도 그죠? 만물을 내주잖아요. 싹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동일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힘을 합해서 만물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고 생육시키며 열매 맺히게 하고 정보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운동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지 여러분들의 손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늘은 언제나 인간을 돕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건 뭐냐? 조화 때문에 그래요. 조화. 다른 사물과 조화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끔 고통을 주는 것도 우리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고통이 오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힘듦이, 나한테 오는 힘듦이 은총임을 알아야 돼요. 왜? 하늘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하늘이 여러분들을 해치겠어요? 땅도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이 원은 창시작용인데, 괴사에서 우리가 점어를 쓰일 때는 크게 이 건괴가 나오면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이롭다, 바름을 견지하면 이롭다, 이로움이 크다, 이렇게 나와요. 점사로 쓸 때는 해석을.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원형 리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이로움을 주고 그리고 다름을 유지하게 하는 것. 건계가. 왜 건계는 아까 창조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롭게 하는 것도 안 돼. 다르다. 하늘은 다르다. 정직하다. 정은 정직하고 다른 거다. 우리가 이 주역에서 나중에 계사전을 보면 하늘의 운동, 그죠? 천행, 하늘에 행하는 것은 천행은 기동야 칙 그랬어요. 움직이면 정직하게 짝이었고 기정야 흡 고요하면 정말 소리 하나 내지를 않는다. 하늘이 정과 동을 하늘이 그러다. 하늘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그래서 태양이 도는 거, 지구가 도는 거, 모든 전체의 운동은 한치도 어긋남없이 항상 정해진 궤도를 같은 시간에 같이 반복하면서 돈다. 정직하다. 그게 정이에요. 그게 원형 기정이죠. 이건 이제 공자는 원은 선의 으뜸이다. 선의 어른이다. 선지 장야. 원의 뜻은 선. 선의 어른이다. 선지창. 왜 선이? 선 중에 선이란 뜻이죠. 선의 어른이라면 선 중에 선이다. 원은. 원이란 뜻은 선 중에 선. 왜냐? 이 세상 만물이 탄생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어찌 됐든 만물의 탄생 자체가 가장 큰 선이라는 거죠. 원인. 그 다음에 형, 발전. 형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 가지회야 그래서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발전. 만물을 여러분들이 봄에 싹을 보세요. 봄에 싹이 팍팍 나올 때는 그 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떤 싹인지 우리가 구분도 안 돼. 근데 이게 일정 시간 자라면 각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죠? 선명하게. 이때부터 형이 들어갑니다. 형이 그 단계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으면 막 나누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구분이 잘 안 가. 남의 애기하고 내 아이 구분도 안 가요. 3일은 지나야 그래도 그 애기가 얼굴이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이제 형입니다. 반대는. 형통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아름다운 것들이 조화롭게 모이는 거다. 그래서 풀밭에 봄에 싹이 뭔 싹인지 모르는데 막 나요. 났다 이 형통 단계에 딱 가면 이제 자라기 시작한 단계에 가서 보면 제 모습을 환히 드러내는데 서로 다른 풀끼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지회죠. 형통이다. 형통남. 그 다음에 리는 의지화야 그랬어요. 의로움의 조화다. 이익은 의로움을 있어야 돼. 의롭지 않은 이익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늘 이로움을 주는 거는 뭐 때문인가? 하늘이 우리에게 항상 이로움을 주는 거. 모든 만물에게. 하늘은 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생육하는 일을 해주거든.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하늘이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득을 취할 때는 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로움에 대한 거는 의로움이 중요하다. 의지화. 의로움의 조화다. 의지화. 그 다음에 정. 정은 의지화요. 정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하늘이 항상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뭐 기근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현상 볼 때는
하늘이 자유롭다 또는 하늘이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 네. 자, 우리가 전쟁 또 재난, 지진, 그죠? 하늘에서 또 그 뭐라고 그래? 행성이 와서 충돌 이런 게 재앙으로 보통 하는데 우리가 하늘이 재앙을 일으킬까요? 인간이 일으키는 걸까요? 전쟁, 기근 다 그죠? 자, 저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게요.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럼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나는 거를 우리는 그 재난으로 생각해요. 그죠? 재난으로. 근데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산사태는 날만 하니까 난 거거든요. 그죠? 산사태가 나야 집안이 안정돼요. 이게 무너져 버려야 다시 안정을 이룬다고요. 폭풍은 왜 불까요? 기후 균형이 이쪽은 너무 덥고 이쪽은 추워서 뒤틀리니까 지구 기온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운동이 폭풍이죠. 지진은요. 지각의 뒤틀림을 평형으로 유지하려고 지각이 분출하고 움직이는 게 지진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뒤틀린 지각을 안정시키는 작용이죠. 무엇 하나 하늘 땅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건 없어요. 산사태가 내가 사는 집에 산사태가 났어. 그건 모두 누구 탓인가라 생각해야 돼요. 산사태가 안 날 만한 곳에 산사태 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기온이 뒤틀리지 않는 한 태풍이나 폭풍이 치지 않습니다. 다 평형을 찾아주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죠. 하늘의 움직임이든 땅의 움직임은. 근데 우리는 평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주역을 배우고 이런 게 하면 그런 하늘과 땅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뒤틀린 걸 평형으로 유도하는 삶을 살라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죠? 이 도리가. 그러니까 하늘은 언제나 공평해요. 그래서 비가 하늘이 밉다고 니는 미우니까 내가 폭우를 쏟을 거야. 그거 니는 이쁘니까 햇볕을 따뜻하게 해줄게. 이러질 않아. 똑같이 준다. 똑같이. 그래요. 나무한테 하늘이 비를 내려요. 산천에 비를 내리는데 모든 것에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면 받아 먹는 자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듬뿍 빨아먹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조금 빨아먹고 각자가 자기에 맞게 빨아갈 거예요. 그러나요. 그럼 언제나 우리를 돕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 괴사는 원형 리정 때, 아까 그랬죠? 괴사가 원형 리정인 이유는 그는 하늘은 창시작용을 하고 생명을 발전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로움을 항상 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영구히 유지하게 하는 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형 리정의 상이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괴이기 때문에 만물을 생육하는 괴이기 때문에 그런 괴가 내 운명을 점치려고 했더니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런 운이 지금 맞이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신있게 리드하고 이끌고 가야 된다. 단 아까 원형 리정의 정, 그죠? 발음을 견지하라. 그래야 이롭다. 바르지 않으면 하늘은 그렇게 바르게 하는데 우리가 이롭다 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괴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준 자료에 보면 괴사 밑에 단사 이렇게 써놓은 거 있습니다. 단사. 단사는 공자님이 그 괴사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괴사를 해설한 게 단사고, 뒤에 대상전, 상전 그렇게 다음에 있는 거. 상전은 이 건괴가 보여주는 상징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건데, 이게 단사라는 말이 이 단이란 말이 끊을 단자입니다. 끊어준다. 끊을 단. 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딱딱
설명을 끊어준다라는 게 단사인데 원래 괴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주역에 괴사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약간 원형 리정 원형 리정이 단사예요. 단사. 괴사가 원래 이름이 단사. 이 단자로 단사예요. 근데 그럼 요 단사는 뭐냐? 이 단사에 봉자가 전 설명문을 붙인 게 단전이에요. 그래서 봉자가 붙인 설명문 단전의 말씀은 단전하고 단사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원래 괴사라는 말이 아니고 단사였는데 근데 그 단사에 설명하는 전을 붙인 거예요. 단전인데 그 전 자체도 하나의 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사 그러니까 공자 말인지 본 경전에 단사를 얘기하는지 헷갈리니까 후대에 원형 리정을 괴사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후대. 그 뭐냐 한나라 때 그 주역하던 사람들이 자꾸 공자 글하고 이거 원문하고 헷갈린다. 이거 바꾸자. 그래서 이건 괴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공자께 그냥 단사가 된 거야. 단사로. 근데 단사는 괴사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설명하는 문장이다. 다시. 좀 시간 알려주지. 목이 타네. 좀만 기다려.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버렸네. 그러니까 단사를 한번 볼게요. 단사는 공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대제 근원 그렇습니다. 크도다 근원이요. 그런데 이거는 근원이란 말은 근의 창시작용 위대하다. 대제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원은 근의 창시작용이요. 만물 자실 자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실 이건 자본 자자입니다. 자본 시작시 만물이 이것을 자본으로 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야. 만물이 이 근을 토대로 만물이 시작이 되고 내 통청 이에 근이 하늘을 통과한다. 통과해서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통과한다. 만물을 낳게 한 게 근이요. 하늘을 통과하는 게 근이다. 그러므로 위대하다. 근의 장시작용. 자, 운행우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뿌려줘서 그 운행에 따라 유형 품물 유형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그 운행에 따라서 그런 말입니다. 운행에 휩쓸려서 운행에 따라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주니 품물은 만물입니다. 만물이 그 기세를 따라서 형체를 이루어가고 대명종시 그렇습니다. 요거는 보통 태양이 뜨고 지며 종시 시작과 종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 달리 시작 끝과 시작을 분명하게 밝혀주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이 좋아요. 여기는 다른 데처럼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 후자 쪽이 좋다고 봐요. 시작과 끝,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수만 이 시종을 크게 그거는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6위 시승 6자리 요 각각의 시세 6효의 시세를 이루고 그죠? 저 순환되면서 항상 일정한 시세를 이루어간다. 그죠? 6자리의 시세라고 했지만 시세를 이루어가고 시승육용 이여천 그랬습니다. 이 시세를 따라 이 효의 시세를 따라서 이 효가 가지고 있는 시간 시세를 타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제어한다. 건도 변화, 건도가 변하고 화함으로써 각종 성명, 각각의 사물들이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운명을 달리한다. 정해져 간다. 그 말이요. 달리 정한다. 보합태화, 순음지교와 순항지기, 아까 음양을 얘기하, 음양을 합하게 하고 음양을 영구히 보존하게 함으로써 리정, 만물을 이롭게 한다. 원형 리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출, 수출, 서물. 맨 먼저 묻 사물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니 만국 합령, 만방이 다 편안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작용이 그의 원형 리정의 작용 때문에 만국이 다 합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전, 대상전은 상전에서는 요 상, 건배의 상은 천건행, 하늘의 행은, 현행건, 하늘의 운행은 아주 강건하다. 강건해서, 강건하다는 건 뭐죠? 쉬지 않는다는 거죠. 강건하기 때문에. 강건해서 언제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운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강건해서 쉬지 않는다. 군자, 이, 자강부시. 여기서 이는 건괴를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군자는 이 건괴의 상, 하늘이 강건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상을 보고 군자는 자기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한다. 자강불식한다. 이거는 우리가 건괴는 우리에게 건괴가 던져주는 건 자강불식이에요. 건괴는 항상 건건하게 행동한다. 쉬지 않고 간다. 우리가 그냥 건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되면 아까 리더께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의 자질을 얘기한 겁니다. 리더는 아까 회사에서 원형 리더는 리더에서는 뭘까요? 리더십에서는 원,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리더가 가져야 조직을 잘 끌어가죠. 그 다음에 형, 발전, 형통은. 리더는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되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팔로워들. 그 다음에 자기 팔로워들을 해롭게 하면 리더가 자질이 될까요? 무조건 팔로워들의 이익이 되도록 팔로워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게 참된 리더다. 그 다음에 정, 언제나 발음을 변시하는 자. 변칙적이고 사기치고 하는 리더는 곤란하죠. 원형 리더는 회사가 얘기한 건 리더십으로 얘기하는 바입니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야 된다. 항상 먼저. 두 번째, 모든 거를 동기부여를 잘 시켜줘서 활발하게 조직이 움직일 때 동기부여를 잘 형통. 그 다음에 이로움을 줘야 된다. 조직원들은. 마지막으로 발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요거는 대전제입니다. 그 건괴가 갖고 있는 대전제.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효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근데 효사는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하는데 효사도 역시 아까 점사가 있고 점칠 때 어떤 건지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철학을 얘기하는. 그래서 리로 보면 이치상으로 보면 효사는 하나, 아까 이것도 원형 리정도 최고의 선이요 모임을 가질 때는 아름답게 모여야 되는 이런 철학적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리고요. 그 다음에 괴의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요거는 효사나 괴사에 내포된 함의가 리더의 자질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 점사로 쓰일 때는 원형 리정은 아까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죠. 요걸 점을 쳤을 때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만 하면 아주 이로운 데다 대박 친다. 이렇게 효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차라리요 내가 공부 마음 수양할 때는 어떤 이치를 끌어서 나를 수신을 해가고 사회 활동을 할 때는 아까 리더의 조건과 팔로우의 조건을 맞춰서 해나가고 그죠? 내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점을 칠 때는 이 점사로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가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권괴가 리더십이라면 권괴는 무슨 권괴는 팔로워십이 아닙니다. 팔로워십은 또 있어. 꼭 얼른 보면 그래. 근본이니까. 근데 권괴는 스텝 3문이에요. 훌륭한 아버지에게 엄마는 팔로워가 아니고 아버지의 참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곤괴는 완벽하게 참모의 도를 얘기합니다. 곤괴를 다 강의할 때 여러분들 들으면 장자방, 제갈공명, 강태공 이런 위대한 참모들이 딱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알아요. 요 주역은 참 재미있어요. 강의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마칠게요. 이게 중구난방이야. 지금 이론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촉이라 나도 좀 헷갈려.